지난 2주일 동안 비트코인을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이 매수한 양 46개입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매수한 양 49,000개가 넘어갑니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차이죠. 근데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방식들이 올해 1월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볼 거고 숫자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작년 10월 당시 12만 6천 달러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40%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이 흐름들 지켜보시는 분들은 대개 세 부류로서 나타납니다. 먼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본전 오기만 기다리시는 분들, 현금 들고 지금이 바닥인지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그냥 시장을 떠나가지고 코인 안 한다 이러면서 관심을 끊어버리신 분들. 근데 이 세 부류 모두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주 동안 조용히 움직인 큰손들의 흔적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잠시만요. 이 큰손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니까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요. 비트코인은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지갑 주소별로 전부 볼 수 있죠. 이걸 온체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블록체인 위에 남아있는 공개 기록이라는 뜻인 건데 이 기록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회사 중에서 센티멘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2주일 동안 매수 흐름들을 쭉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결과를 다시 정리해드려 보자면은 10개에서 1만 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가진 지갑들, 보통 이 정도 규모면은 기관이나 세력급으로 분류가 되죠. 이 지갑들이 2주일 동안 비트코인을 49,000개 넘게 추가로 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0.01개 미만을 가진 지갑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같은 기간 동안 46개 정도만 샀다라고 해요. 금액으로 치면 큰손들은 수조 원 단위로 담은 거고요. 소액 투자자들은 그냥 수억 원 정도 담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에서 제일 똑똑한 돈이 움직이는 방향성, 그리고 가장 감정적인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정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원래 고래가 사고 개미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맞습니다. 이 고래 매집이라는 말 자체는 흔해요.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포지셔닝 지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얼마나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40.1까지 올라왔고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지표가 또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베팅의 총량을 말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120일 안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합쳐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지금 시장에 새로운 레버리지 자금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바로 이 신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긴장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올해 1월달 비슷한 장면을 이미 봤었죠. 그때도 포지셔닝 지수가 급등했고 레버리지 자금이 몰렸고요. 다들 이제 간다, 비트 떡상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결과 어땠습니까? 3주 만에 무너졌고요. 많은 분들께서 강제로 청산당하셨고요. 차트가 그대로 바닥으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정말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번에 1월달하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 건지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인데 1월달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레버리지가 먼저 폭발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현물 매수세가 따라붙었습니다. 즉 빚으로 산 베팅이 먼저였었고 실제로 코인을 사가지고 보관하는 매집은 나중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언제든지 위험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작은 하락에서도 또 강제 청산을 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정반대예요. 큰손들이 현물을 먼저 쓸어 담았고요. 포지셔닝과 선물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한데 현물 매집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조정 하락이 오르더라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손들은 빚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진짜 돈으로 산 거다 보니까 작은 흔들림에 팔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래쪽에 단단한 지지대가 먼저 깔리고 또 그 위에서 레버리지가 위로 밀어올리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시장의 공격 방향 자체가 위쪽으로 정렬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집이 일어난 기간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1월에는 며칠 사이에 급하게 몰렸었죠. 이런 거는 보통 누군가가 급하게 매수했다는 신호고 급하게 산 돈은 급하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주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여러 가지 지갑들이 나눠서 담았고 서두르지 않고 계획적으로 포지션을 쌓아가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깝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공개된 온체인 자료만 놓고 보시면요. 이 패턴은 최소 몇 주 이상 준비해왔던 매집으로서 해석할 여지가 크겠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도 한 번쯤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강세장이 온다는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숫자로 보이는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46개를 사는 동안 큰손들은 49,000개를 담았고요. 그 매집이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무려 2주에 걸쳐가지고 조용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움직임이 레버리지보다는 먼저 있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이 하나로 겹치는 그림은 자주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76,000달러 근처죠. 월간 기준으로 8% 정도 이미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큰손들의 현물 매집들이 완료 단계에 가까워졌고 레버리지 자금이 이제 막 붙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전개는 이겁니다. 이 짧은 조정들이 한번 나오면서 남아있는 개미 물량들을 털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흐름들이겠죠. 목표하는 가격에 대해서 숫자로 딱 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2026년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 범위는 약 6만 달러에서 13만 7천 달러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온체인에서 보이는 매집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예상 범위 안에서도 상단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 현재로서는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비트 시장에서는 큰손과 개미 사이에 1,000배가 넘는 매수 격차가 벌어졌고요. 이번 매집은 올해 1월과 다르게 현물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이게 바로 지금 비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시장 변화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따라오겠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반응할 알트코인은 과연 뭐가 될까요? 이번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내가 싫으나 좋으나 원하는 방향으로서 흘러가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내가 만약에 한쪽에만 몰빵 투자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내 방향과 반대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수익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리플 XRP가 아무리 좋아도, 비트가 아무리 좋아도 알트코인들을 병행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 반대로 알트가 좋아도 리플, 비트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병행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이 단기적인 관점들에서 목표 타점을 잡고 활용하는 이유도요,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알트 장세라고 했을 때 이 알트들을 활용해가지고 리플의 평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알트 장세로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억 9,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입니다. 이 돈이 얼마 전에 한 방에 사라졌어요. 디파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인데 해커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이걸 전부 빼돌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리플의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해킹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을 했고, 왜 리플 사람이 남의 회사에서 터진 해킹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봤을까요? 이번 영상 이 질문들 따라가다 보시면은 왜 미국 월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이번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짧게 짚고 가도록 할게요. 피해를 입은 곳은 켈프다오라는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온라인 금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해커 측에서 이 금고를 직접 털지 않았고 대신에 금고랑 다른 금고를 연결해주는 다리, 이걸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브릿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켈프다오는 원래 이 브릿지에 자물쇠를 걸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물쇠를 일부러 안 걸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단순했는데 자물쇠를 걸면은 돈이 오고 가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관리가 복잡해진다. 이 두 가지 단점 때문에 편하자고 보안을 꺼놨다가 4천억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슈워츠가 입을 열었죠. 자기 X 계정에 남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가 최근에 여러 가지 디파이 브릿지들을 직접 다 뜯어봤다. 근데 대부분이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더라. 편의성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안 기능을 일부러 안 쓰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말이 왜 무거운 말이냐? 이건 켈프다오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디파이 업계 전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고 그 다음 피해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나오죠. 왜 리플의 기술 책임자가 남의 디파이 브릿지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리플이 지금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RLUSD가 제대로 쓰이려면 또 다른 블록체인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 통로가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고요. 여기서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는 지금 RLUSD를 어떤 브릿지에 태울지 직접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업계 전체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본인 눈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게 왜 XRP한테 호재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하고 서클이 거의 다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두 개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서클 같은 경우 어땠죠?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졌을 때 잠깐 1달러 깨진 적이 있었죠. 테더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브릿지 사고에 이름이 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기관들은요, 이런 사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큰 돈을 굴리는 펀드 입장에서 어떨까요? 단 0.5% 아니면 0.1%만 가격이 흔들려도 수천억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고를 때 빠른 속도라거나 편리함보다는 보안을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던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빠르게, 편하게, 여러 체인에 전부 다 올리자 이렇게 움직였고, 그 결과가 이번 4천억 해킹이었던 겁니다. RLUSD는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죠. 슈워츠가 직접 브릿지 하나하나 검사했고요. 또 보안 기준이 안 맞는 건 전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슈워츠의 발언을 미루어 보면은 RLUSD는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죠. 이번 해킹 사건 터지기 전부터 슈워츠는 이미 브릿지들을 조사하고 있었고, 해킹 터지면서 내가 미리 느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요, 업계 사람들도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회사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위험을 먼저 보고 있었다. 이건 말 그대로 기관용 세일즈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XRP 가격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RLUSD가 기관 돈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요, RLUSD 거래량이 리플 레저라는 리플 블록체인 위에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RLUSD하고 다른 자산을 주고받을 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예요. 즉 RLUSD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XRP의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RLUSD 시가총액이 먼저 천천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플 레저 위에 거래량 지표가 따라 올라가고, 마지막에 XRP 가격이 반응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기관들은 원래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고, 테스트를 하고요,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슈워츠의 발언 자체가 단기 급등 신호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자금이 들어올 만한 길이 깔리고 있다, 이런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킹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디파이 전체의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슈워츠 측에서 그 약점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RLUSD를 설계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공개적으로 보여줬고요. 이건 홀더들이 흔히 보는 가격 호재가 아니라요, 기관 진입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천억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면요, 빠르지만 자주 들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소 느리더라도 CTO가 직접 브릿지 검사하는 RLUSD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앞으로 몇 달 동안 XRP 가격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조용하게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알트코인이라거나 단기 코인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 붙잡고 업비트 들여다보면서 살까 말까, 팔아야 되나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순간 결국에 매매 패턴에 있어가지고 사면 떨어지고요, 또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단기 알트들 얻었죠. 움직임 자체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또 반등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눈치 보기 정도가 아니라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매매 습관이 중요하고, 일하시거나 운행하시면서 자주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는 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목표 가격에 걸어놓고 쳐다보시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주 쳐다본다라고 해서 빨리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강한 매매 습관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XRP는 대형은행들이 편하게 쓰려고 만든 코인이라는 말,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였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 나섰어요. 그건 완전한 오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XRP가 대형은행의 지배 구조를 깨부수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XRP를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면 XRP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XRP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이 JP모건 같은 거대한 은행들, 미국 월가, 금융계의 큰 손들, 이런 곳에서 쓰는 코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XRP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의 원래 정신은 탈중앙화인데요. 근데 XRP는 오히려 기존 은행의 편인 것 같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이 이미지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암호화폐 평론가 존 스콰이어 측에서는 최근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분들께서 XRP를 대형 은행만을 위한 도구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은행들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쪽에 가깝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플의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힘을 실었습니다. 리플 레저를 은행 체인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탈중앙화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공개 반박했어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리플이 소통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대형 은행과의 협업을 자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XRP를 대형은행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었고, 근데 이게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극들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XRP는 대체 어떻게 대형은행들의 지배 구조를 흔든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약간 생소한 용어 하나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는 건데요. 이름 좀 어렵지만 개념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은 해외로 돈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이상한 방식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미국 돈 보낼 때 미국에 있는 파트너 은행에 미리 엄청난 돈을 맡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문제는 이 돈이 그냥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일도 안 하고 계좌 안에 가만히 묶여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거대한 자본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소은행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결국에 대형은행의 시스템을 빌려서 써야 됐었습니다. 대형은행이 수수료를 내고 또 그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고 그들이 허락한 방식으로만 해외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중소은행의 국제거래 통로 자체가 대형은행 손에 쥐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금융의 권력 구조를 지탱해왔던 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XRP가 등장을 해요. XRP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돈을 미리 맡겨둘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대형은행들의 통로를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은행이 직접, 즉시, 독립적으로 해외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혁신이겠죠. 이게 바로 리플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한 분산형 네트워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슈워츠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소은행들은 지금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다. 대형은행이 장악한 시스템에서 계속 굴복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혼자 통제할 수 없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소은행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왜 구조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말이죠. 단순하게 송금 속도가 빨라진다,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 권력이 소수 대형은행에서 다수의 중소은행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건 지난 수십 년간 고정돼 있던 판 자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정직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될까요? 솔직한 말로 단기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은행이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조직 자체가 변화에 가장 느린 조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당장 내일, 다음 주 가격을 끌어올리는 단기 호재라기보다는요, 이 중장기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이슈에 가깝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흐름들이 가격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대형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쪽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판을 스스로 깰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소은행은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손해보는 쪽입니다. 수수료도 많이 내고 또 거래 조건도 불리하고 자본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XRP 같은 대안은 선택이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특정 국가의 중소은행 몇 군데가 먼저 XRP 기반 결제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그 지역의 다른 중소은행들도 따라가야 되는 구조가 생기죠.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주면은 그때부터 XRP에 대한 실제 수요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쌓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들이 왜 중소은행 쪽에서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 이유는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팩트체크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의 내부 인사 측에서 XRP의 역할을 은행 지배구조 해체로서 공식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 두 번째,
노스트로 보스트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보실 때는요,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XRP를 둘러싼 논쟁에서요, 리플 측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죠. 근데 이번에 리플의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 나서가지고 XRP의 본질적인 성격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홍보성 발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리플이 어떤 방향으로 포지셔닝 할지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향성만 정리되면은 그 뒤에 파트너십, 규제 대응, 상품 구조 같은 것들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XRP는 대형 은행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코인이라는 사실이 내부 인사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할 쪽은 대형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의 중소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가격에 반영되는 단기 이슈 정도가 아니라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주는 이 중장기 내러티브라는 점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정말로 앞으로 중소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 첫 번째 신호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가장 먼저 터지게 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리플 XRP를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맹신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리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리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집착에 가깝고 이 보고 싶은 면만 보면서 아예 맹신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인 투자 시장 속에서 리플이 있는 거지, 코인 투자가 리플 하나에만 치중돼 버리면은 결국에 리플의 움직임이 모든 게 결정되고 투자 심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이 큰 숲과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다가는 리플이 올 거란 생각에 작은 호재도 크게 보지 못하고요, 악재도 호재로 보고요, 결국에 매도해야 될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에 혼동을 해가지고 매번 좋은 타점의 기회가 찾아와도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말씀드려요. 리플 5,000원일 때 오히려 남들 더 간다 하면서 매수할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왔고요. 무조건 높은 목표가 타점으로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익절을 하시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이번엔 1800 라인에서 리플 다시 한번 매수했었죠. 이렇게 어렵지만요,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일방적인 말들은 경계해 주셔야 되겠어요. 리플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직 미국의 CIA 정보 분석관 출신의 한 경제학자가요, 최근에 어떤 암호화폐 3개를 콕 집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트코인, 테더, 그리고 리플 XRP까지. 근데 이 사람이 XRP를 왜 지목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나시면요,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XRP의 장점들, 빠른 결제, 낮은 수수료,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 하나씩 이해해드리기 쉽게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이름은 짐 리카드스, 미국의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경제학자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분석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말이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타임스타 블로이드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이래요. 앞으로 전 세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테더, 그리고 XRP가 대안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지금 세계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달러 패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어디서 뭘 사고 팔든 결국 달러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석유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달러로 결제를 해왔었고, 이거를 페트로 달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페트로는 석유, 달러는 달러, 그냥 석유를 달러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스템들 덕분에 미국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질서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 팔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례가 실제 나왔고요. 러시아, 인도는 자기네 통화로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불리는 신흥국 연합은요, 아예 달러 말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논의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뉴스로 확인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달러가 흔들린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는 당연히 다른 나라 통화입니다. 위안화, 유로, 엔화 같은 것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위안화는 중국 것이고 유로는 유럽 것입니다. 엔화는 일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국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 통화에 묶인다. 이거는 결국에 주인만 바뀌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안들은 생각보다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속도가 느리고요. 가격이 너무나도 출렁입니다. 오늘 1억이던 게 내일 9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으로 석유 같은 거대한 물자를 사고 팔 수는 없어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결국에 민간 회사 한 곳이 발행하는 것이라서 그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 그 나라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달러를 벗어나려는 나라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감시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뭔가 이상한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후보마다 전부 다 누군가의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죠. 그래서 짐 리카드스가 했던 분석이 의미심장해진다라는 사실. 리카드스는 XRP를 설명할 때 중립적인 결제 계층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 중립, 이 단어 하나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XRP는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죠. 특정 기업의 부채도 아닙니다. 물론 리플이라는 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XRP 자체만 놓고 보세요. 리플 레저는 공개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편도 아니고요. 어느 정부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통화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돈을 사우디 돈으로 바꿔야 될 때 중간에 XRP가 끼어서 순식간에 교환을 끝내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리플에서는 온디맨드 유동성, 줄여가지고 ODL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돈을 잔뜩 쌓아두지 않더라도 즉시 환전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 자체는 리플 홀더라면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짐 리카드스가 강조한 지점은 속도나 수수료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블록으로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인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구조적인 이야기였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소름 돋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전 세계는 실제로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중립국 진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편도 아닌 결제 수단의 수요가 생긴다는 건요, 이게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요, XRP가 실제로 석유 거래나 국가 간의 에너지 결제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검증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이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짐 리카드스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시적인 전망인 거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상품 시장은 규제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규모로 XRP가 도입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 좋다,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서사가 단기간에 XRP 가격을 폭등시키는 촉매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결제 구조 자체가 바뀐다? 이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종류의 담론이 반복해가지고 등장하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바라볼 때 필요한 거는 가격 차트가 아니라 왜 이 자산을 편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리가 중요합니다. 이 중립적인 결제 계층이라는 프레임, 이거는 그 논리의 한 가지 축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흐름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날 대형 호재로서 작동하진 않겠지만, 기관들, 각국의 정부들, 디지털 자산을 검토할 때마다 리플 XRP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흐름들이 전부 다 하나씩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시점에 제도적인 움직임이 구체화될 때 그때 XRP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지금 나오는 신호들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큰 그림을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 이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드려 보자면요, 이 전직 CIA 분석관이 XRP를 지목한 이유, 속도나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나라 편도 아닌 중립성 때문이었습니다. 달러 패권 흔들리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블록으로 쪼개져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중립적인 결제 수단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으로서 강력한 수요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단기적인 호재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XRP의 이름이 기관의 논리 속에 반복해서 각인되는, 점점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이 중립적인 결제망이라는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요, 그 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도 가격을 찾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국에 내가 보유했던 시간이 아깝고 또 높았던 수익률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결국에 다시 상승장이 찾아와도 스스로 더 높은 매도 타점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 욕심 때문에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요. 한 개는 이 상승이 나왔고 또 하락으로 이어졌었다면 그 상승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나갔던 높았던 그 수익 과정들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죠. 근데 그때 기억들이 내 투자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럼 계속 좋은 목표 타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가지고 점점 더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차라리 아주 낮은 비중이라도 시장이 정말로 좋고 또 만족할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고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기대감 반 걱정 반 이런 상황일 때 일부라도 익절을 해놓는 겁니다. 지난 리플 4,850원 라인에서의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팔고요. 더 하락할 것 같을 때 산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리플 매매 타점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도는 습관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팔아버릇해야지 나중에 수익 났을 때 팔 수 있습니다. 5,000원에서 리플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 수익 그거 수익 실현 못하면요. 결국에 지금 리플 다시 2,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냥 없었던 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리플 같은 경우는 1,800원, 1,9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타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단기 고점 라인에서 팔고 나올 예정이고요. 또 눌림목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뼈까지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 도박 사이트에 돈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억인데요. 근데 이 돈이 걸려있는 주제가 조금 이상해요. 일론 머스크가 2028년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기에 걸려있는 내기인데 문제는 머스크는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320억은 대체 뭘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숫자를 본 순간 도지코인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머스크가 트윗하면 오른다. X에 결제 붙으면 도지코인 떡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말고요. 그 밑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진짜 돈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출처는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가 분석한 자료고요. 배런스는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의 거래 데이터를 전부 다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폴리마켓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놓고 사람들이 돈을 걸 수 있는 사이트고 선거나 경제, 스포츠 뭐든지 간에 미래 사건에 베팅이 붙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2028년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까지 몰린 돈만 3,5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와요. 이 돈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 몰려있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에요.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의 헌법상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폴리마켓 자체도 머스크의 당선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머스크에 걸린 돈이 2,300만 달러입니다.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에게도 1,800만 달러가 걸려 있어요. 이 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더 이상해지는데 배런스가 계산해보니까 당선 확률 1% 미만인 후보들한테 몰린 돈이 전부 합쳐가지고 3억 8,60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5천억이 넘는 수치인데요. 이게 2028년 대선 전체 베팅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이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였고 거래 금액은 4,800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팀 월즈 주지사였고요. 세 번째가 방송인 킴 카다시안이었어요. 카다시안한테만 3,400만 달러가 걸렸습니다. 이 킴 카다시안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무려 4,400억 원어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보고 돈을 건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당선에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화제랑 이슈에 걸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2028년까지 누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누구 이름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지 거기에다 돈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폴리마켓 대표 측에서는요. 본인 사이트를 진실을 검증하는 기계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돈을 보면 그 설명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될 겁니다. 지금 현대의 예측 시장은 이제 진짜 미래가 아니라 이 서사의 열기를 거래하는 곳이 됐다는 사실이고, 서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야기거리입니다. 누가 제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릴까? 누가 뉴스에서 제일 뜨겁게 다뤄질까? 여기에 돈이 붙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뜻인 거고, 머스크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머스크의 이름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얼마나 자주 울릴지, 그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도지코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도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머스크 코인으로 불렸었죠. 머스크가 뭐라고 하면 올라가고 또 조용하면 빠지는 코인. 그래서 홀더분들도 대부분 머스크 개인의 행동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트윗 하나, 발언 하나, 인터뷰 하나에 울고 웃었었죠. 근데 폴리마켓 사건이 보여준 거는 조금 다른 층이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머스크 개인이 아니라 머스크를 둘러싼 이야기 전체에 돈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선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2,300만 달러를 거는 이유, 그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열기를 직접 사고팔 수 있게 상장되어 있는 자산이 뭘까요? 지금 시장에 딱 한 개 있죠.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와요. 폴리마켓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있다는 거. 머스크 서사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식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숫자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클 거고,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8년 대선까지 남은 2년 반 동안 머스크라는 이름은 미국 정치 이야기의 중심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하지 않더라도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랑 싸우느냐, 어떤 정치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매일같이 뉴스가 될 거예요. 폴리마켓은 그 열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온도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도지코인은 그 열기를 가격으로 받아내는 자산인 겁니다. 이 두 시장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연료, 근본, 본질적인 엔진 자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머스크 서사라는 같은 연료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기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 머스크 이름이 정치 뉴스에 나오는 빈도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폴리마켓 데이터가 이미 머스크 서사에 대한 잠재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 본인이 정치 자금과 미디어 영향력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미국 언론 구조가 머스크 이름을 클릭수로 바꾸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구간에서 도지는 과거 어떤 사이클보다도 서사 프리미엄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이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을 배신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놓고 보시면은 이 방향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핵심만 다시 짧게 정리드려 보자면요. 폴리마켓에서는 당선이 불가능한 후보한테 5천억이 넘는 돈이 걸려있고, 그 중에 머스크한테만 320억이 몰려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이 당선이 아니라 이야기의 열기에 베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열기를 직접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시장엔 도지코인 하나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 서사 프리미엄이 실제로 도지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고래 지갑과 거래소 보유량 흐름으로 직접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대부분 초심자의 행운처럼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왔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시간 흐르면서 이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적당한 수익에서도 만족하고 매도를 했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와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에 매도를 망설이게 되는 습관 때문이겠습니다. 특히나 등락폭이 심한 알트들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무리한 욕심을 내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만족하고 실현할 줄 아는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익 너무 잘 나고 있는 단기 종합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결국에 매도를 해야지 그 다음 타점, 또 다른 종목, 저점에 있는 종목들 선정해서 잠깐 올랐을 때 팔고 나오고 또 다른 종목 사서 팔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낸 수익금들을 어디다 써요? 리플 XRP
도지코인 물려있는 것들 평단가 낮춘다거나 추가 매수하는 데 쓰시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걸 들고만 있어버리면은 알트코인 특성상 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타점 관련, 리플이나 비트코인 타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